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국어 공부의 꿀팁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인천고등학교 국어교사 박희라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국어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의 고민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공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 모의고사 공부 어떻게 할까에 관한 꿀팁을 전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 공부는 땡땡땡땡이다. 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네, 맞아요. 국어 공부는 삼시세끼다 라고 항상 친구들에게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을 먹죠. 그 밥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나 오늘 저녁을 먹었더니 키가 0.1cm 자란 것 같아. 체력이 1 정도 증가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사실 밥은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끼를 안 먹고 두 끼를 안 먹고 하루를 안 먹고 이틀을 안 먹다 보면은 바로 밥이 나에게 주는 효과가 느껴집니다. 갑자기 기운이 없고 피폐해지고 삶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게 되죠. 이처럼 매일 먹는 밥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던 건데요. 국어 공부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국어 공부는요, 매일 먹는 밥과 같아요. 국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조금씩의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국어 지문을 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공부 방법은 매일매일 목표한 수준의 국어 지문을 풀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국어의 성적이 조금 중위권인 친구들이다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나는 국어 성적이 1, 2등급 정도의 상위권이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문제에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먼저 준비하세요. 그렇게 문제를 준비하신 이후에는 자신의 수준과 의지에 맞게 목표량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아, 나는 하루에 문학 지문 1개, 독서 지문 1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양을 설정하시고요. 아니면 특정 분야를 설정하셔도 돼요. 나는 하루에 문학 지문 하나, 독서 지문 하나를 풀고 나는 과학 지문이 많이 약하니까 여기에 과학 지문 하나는 매일매일 풀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개인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서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정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밥도 하루에 이만큼 폭식하고 그 다음 날은 안 먹고 그 다음 날에 또 폭식하고 그 다음 날에 안 먹고 이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어 공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하고 갑자기 그만두고 한 번에 많이 하고 갑자기 그만두고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를 정해 두신 다음에 꾸준히 학습하는 태도를 기르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이 이만큼 향상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전략은요, 바로 어휘 공부입니다. 어휘 공부라고 하면 영어 과목을 떠올리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국어에서도 여러분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수준이 어려워지고 난도 있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휘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어의 지문에서는 철학이나 법학, 과학, 기술과 같이 전문적 지식을 다루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어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 글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실제로 독서 지문에서는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나 유사한 의미로 쓰인 단어 등을 찾는 문제, 제시된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는 문제와 같이 어휘와 관련된 문제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도 어휘 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루에 꾸준히 국어 지문을 풀기로 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건데요.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려니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해 드릴게요. 우선순위는요, 바로 선지 1, 2, 3, 4, 5번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국어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고1 6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이 29번 문제가 바로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29번이 뭐가 어려웠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한 친구들의 반응이 비슷했어요. 전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틀렸다는 거예요. 전기적이 무슨 뜻이냐? 기이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알아요.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고 그 박 안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나왔다. 이게 기이하다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지 전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틀린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에 있는 개념들만 정확히 학습해도 국어 성적의 향상을 노려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국어 지문을 풀어보시고요. 선지 1, 2, 3, 4, 5번에 있는 단어들 중 내가 모르는 개념은 공책에다가 정리를 해놔 주세요. 그러면 이 공책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국어 개념 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에 있는 국어 개념을 정리하신 이후에는요.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5개 또는 10개 개수를 정해서 찾아보시면 어휘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어 공통 영역에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 영역입니다. 문학 영역은 크게 시와 소설로 나누어져 있고요. 조금 더 작게 나누면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문제는요. 문학 작품을 먼저 보는 것보다 문제에 달린 보기 박스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인지 지문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풀었던 6월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전 작품 지문에도 40번, 현대시 지문에도 45번의 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를 왜 봐야 되냐고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40번 보기에는 이 작품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조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의 핵심 소재는 자연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가는 안빈낙도의 공간으로 자연을 보고 있다는 것, 나는 건강한 노동을 하며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이 등장한다라는 중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기를 읽어보니까 작품의 배경과 핵심 소재, 그리고 그 핵심 소재를 보고 있는 화자의 태도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접하는 지문들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지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봐서 새로운 정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시문학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오고요. 그리고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 등이 나와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벌써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공부한 것들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반어법, 열거, 역설, 심상과 같은 것들이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공부하고 나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 문제에 등장하는 표현상의 특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여러분들이 표현법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소설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냐고요?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내용 파악을 물어보는 문제, 소재나 인물의 행동,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 등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또 미리 공부하실 수 있는 것은요.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우리 아까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적 요소를 바탕으로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가는 역순행적 구성이나 아니면 서술자가 사건을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점과 관련된 내용들이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지문을 풀어보면서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아마 모의고사의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요. 보통 소설 지문에서 서술상의 특징과 내용 파악을 물어보는 문제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지문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면 내용 파악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내용 파악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면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둘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글을 읽는 방법이나 속도 정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이유는 뭘까? 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자세히 지문을 읽어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사건의 흐름과 그 구조를 파악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보실 때는요, 맨 처음에 지문부터 보시기 전에 첫 번째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살펴보신 후 글을 읽는 방법이나 속도를 조절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독서 영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기본적인 독해력과 독해 속도가 중요한 분야가 독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독해력과 독해 속도는 어떻게 기르느냐?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에 답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국어 지문만 풀다 보면은 뭔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독서 영역 공부할 때 적용하실 수 있는 꿀팁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글을 읽을 때는 글의 핵심어를 찾아라. 입니다. 보통 독서 지문은 어떤 특정 핵심어를 바탕으로 하나의 지문이 쭉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보통은 글의 1문단에 있어요. 그리고 개념이 설명되어 있으면서 작은 따옴표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읽었던 6월 모의고사의 식욕 지문을 보면 1문단에 식욕이라는 단어와 섭식 중추, 포만 중추 등의 작은 따옴표가 걸려 있고 개념이 설명되어 있죠? 이러한 단어들은 어떤 단어인지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글의 핵심어들입니다. 글의 핵심어는 꼭 체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글의 각 문단에서 핵심 문장을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문장을 알고 있으면 글의 중심 내용을 찾는 것, 그리고 각 문단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핵심 문장은 또 어떻게 찾느냐? 핵심 문장에 힌트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접속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면서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지마, 그런데, 와 같은 접속어들이 나오면 앞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정약용의 사상을 다루고 있던 6월 모의고사 인문 지문에서도 주의의 이야기를 설명하다가 그러나 라는 말을 통해서 정약용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 쭉 정약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단의 핵심 문장은 그러나가 들어있는 문장이겠죠. 또 그러므로 따라서 즉과 같은 접속어들도 핵심 문장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접속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접속어들일까요? 그렇죠. 이 문단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의 경제 지문에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총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 준 후 마지막에 그러므로 라는 내용을 통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처럼 독서 지문을 읽을 때는 꼭 접속어의 힌트를 얻으면서 각 문단의 핵심 문장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각 문단의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위와 같이 각 문단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지요. 이건 어차피 이번 모의고사에만 나오고 다시는 안 보일 지문인데 왜 핵심 내용을 정리하냐고요? 이것을 연습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핵심 문장만 찾는 것보다 이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짧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부러 핵심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글을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 주도 열심히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국어 성적이 쑥쑥 올라가겠죠? 우선 하루에 국어 지문 몇 개를 풀겠다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댓글에 달아주시고 꾸준히 실천한 내용을 실천 일지에 적어 제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국어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만 더 전수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간혹 보면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앞에서 어려운 문제를 다 푸느라고 뒤에 문제들을 하나도 못 풀고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뒤에 건 다 찍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왜 안타깝냐면요. 뒤에는 보통 앞에 독서 영역보다 조금 더 쉬운 문학 영역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학 영역은요, 독서 영역보다 조금 더 쉬워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이 좀 모자란 친구들이라면 먼저 문학 영역의 문제부터 찾아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난도가 낮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그 후에 독서 영역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모의고사 성적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통 과목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우리에게 아직 남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국어 수능 선택 과목 무엇으로 할까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아요. 안녕!